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정상학과의 탁진영입니다. 강의실이 아닌 온라인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이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이래서 다소 희망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려니까 여전히 기분이 참 묘하고 어색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영상 강의 시청 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해당 주차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동안 허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첫 번째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미디어 광고론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오리엔테이션 영상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과목 명칭은 디지털 미디어 광고론이지만 결국 디지털 시대에서의 방송하고 이런 디지털 시대의 광고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거라고 했고, 특히 디지털 시대의 방송입니다. 방송의 많은 부분, 한 3분의 2나 한 60%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될 거고,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를 우리 광고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14개 제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하면 11개에서 12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주제들은, 자, 방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얘기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방송 환경의 변화라든가, 방송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강조를 드릴 거고, 자,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의 사회적 영향, 결국 광고란 것이 막연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고 지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전달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광고에 문제가 되는 광고들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가 되는지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9번. 그래서 제가 한 12개를 한다고 쳤을 때 특히 요 4개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첫 출발은, 자, 우리가 방송이라고 했을 때 방송의 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유형도 분류를 하셔야 되고, 이념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부터 강의를 이번 학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장 이게 나타났네요. 참고라고. 자, 이렇게 표기된 것은 이 페이지 혹은 이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요 참고 표시를 잘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제가 덧붙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 혹은 질문하기가 곤란하다 그러신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교재는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빌리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대출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싶어서 제가 이 교재를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저희 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광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빌리시든 대출 받으셔가지고 수업에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주제, 물론 참고 내용이지만 의외로 우리 지금 2학년 수업이니까 1학년들이 1년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맥루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입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뭐 대단한 학자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요 두 가지는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언론 영상학 혹은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뭐 다르게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참고 삼아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분이 인류의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분이긴 하지만 기준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분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우리가 인류의 최초 시기를 뭐라고 어떻게 잡습니까? 발전 단계를 봤을 때. 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보죠. 결국 도구의 사용 유무 혹은 도구의 사용 형태에 따른 분류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분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도구, 어떤 유형의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족 단계, 구텐베르크 단계, 재부족화 단계. 자, 결국 첫 번째 단계는 특별한 매체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는 구두라는 것은 결국 입입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몇 사람 많이 모여 살지는 않아요. 그죠? 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차피 국가라는 것은 참 굉장히 나중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니까 뭐 굳이 어떤 도구의 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모여 살면 그냥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전달하면 되는 거야. 구두 커뮤니케이션. 왜? 부족 단계에서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자, 이러다가 한참 지나죠. 구텐베르크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서양의 역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뭐 개발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직지신경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양놈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우리나라의 힘이 약하니까. 하여튼 이 서양 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인쇄기술입니다. 결국 이 말은 잠깐의 노력을 통해서 인쇄라는 활동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수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많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정보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쇄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매체가 등장합니까? 결국 신문, 인쇄 신문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신문, 황색지까지 출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매체적인 측면에서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인쇄술을 통해서 인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중매체의 대상은 많은 사람들. 큰 대자예요. 무리중자.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숫자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란 것은 최초의 매스미디어는 대중신문입니다. 결국 구텐베르크 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중매체란 것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독자적 삶은 없다. 왜? 우리의 대중매체의 특성은 획일성이에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10만 부, 100만 부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를 해요. 그러면 그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질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에 익숙해지고 그런 정보에 의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유사해요. 그래서 독자적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뭐 조금 이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서양의 역사에서 구텐베르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종교혁명이라는 거 있죠. 서양 역사에서 자 그리스 로마 시대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세 시대로 넘어와서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서양 사회를. 그러면 학문의 발전이란 게 없고 문화란 게 없어요. 오로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최근에 신천지 사태를 봐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종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에요. 교리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개신교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교리가 더 엄격한 겁니다. 그죠? 뭐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자, 특히 성경이란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성경을 만들려면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까? 굉장히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피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종이에다가 그 글을 써서 보관을 한다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10년, 100년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양피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돼요. 필사라고 하죠. 그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성경이란 것이. 그 성경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서적이란 것은 정말 고가의 매체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일부 성직자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왕족들만 가능했던 거야. 자, 그래서 성직자가 그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 일반 그 민중들, 대중들을 뭐 설교를 하는 건지 혹은 그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전달을 하는 건지 일반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이 신부예요. 독일 출신의 신부인데 이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해 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상한 조금 사이비 같은 성직자들의 잘못된 해석들, 그 전달된 그 종교적인 신념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많은 카톨릭 쪽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결국 개신교라는 것도 결국은 인쇄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부족화 단계는 자 대중매체의 시대가 쭉 지속이 되다가 자 어느 한순간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결합을 해요. 자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매체가 등장합니까? 새로운 매체입니다.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지구촌이 형성이 됩니다. 지구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대구에 있는 우리하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누군가하고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요. 결국 옆집에 사는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같은 마을에 사는 거야. 그러면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됐어요. 뭐에 도움을 받은 겁니까?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 매체 기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족화 단계로 갔다. 그래서 재부족화 단계라고 보는 거고. 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흔히 유비쿼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세상 어디와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다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맥루한 교수가 얘기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체 기술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유명합니다. 매체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체가 미디움이 혹은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주장입니다.
자,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그 내용까지도 그 결정한다,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요 개념, 참여라는 개념부터 먼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흔히 관여 혹은 참여 뭐 이런 개념을 거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해요. 자, 참여를 한다, 관여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결국 이 말은 주의와 관심을 더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왜?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여 혹은 관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개념은 어떤 자극이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에 주의와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그런 개념이고, 이 참여나 관여가 굉장히 그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단순한 주의나 관심이 아니고 집중을 해가지고 옆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못 알아차릴 정도로 그 행위 혹은 그 자극에 집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몰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어떤 설득적인 메시지를 일반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상대방이 참여를 해야지만 설득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만일 그분이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다면 거의 설득은 뭐 7, 80% 이상 성공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참여를 이해하신다면, 자, 매체를 일부는 크게 두 가지 매체로 구분을 해요. 자, 쿨 매체가 있고 핫 매체가 있습니다. 자, 쿨하고 핫을 나누는 기준은 정보의 양이에요. 특정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적으면 차갑고 많으면 따끈따끈해 핫이야. 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만화, 전화 같은 것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영화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많은 거야. SNS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의 양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정보가 빈약하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자, 동일한 메시지일 때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이 매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게 되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빈약하면 우리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많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으면 참여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TV라는 쿨 매체를 해서 정보를 전달받게 되면 무조건 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쿨 매체 자체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확한 정보를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한 매체는 그 특정 정보에서 특정 매체에서 뭐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그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만 가지고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굳이 내가 많은 추가적인 관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막연히 있으면 TV는 그냥 정보를 웬만큼 받아들여요. 근데 그 받아들인 정보는 어때요? 굉장히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받아들이게 만들어진 매체예요. 자, 그런데 신문을 우리가 대충 읽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특성 자체가, 자, 쿨하다, 핫하다는 정보의 양이라고 했고, 자,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쿨 매체로 정보를 받는 경우라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한 매체는 어차피 이 매체를 내가 한번 그 인터넷 페이지를 다 읽게 되면 충분히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의나 관심은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의 3체제와 방송의 이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1번 방송의 3체제, 그 옆에 참조, 교재 2장. 자,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방송 혹은 매체, 언론의 3체제인데, 자, 매체나 언론을 혹은 방송의 형태를 구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약간 뒤로 먼저 넘어가서 보여드리고 앞으로 올게요. 철학적으로 방송의 이념이나 사상의 기초에서 구분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운영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구분 방식이고, 자, 요거는 운영 혹은 제도와 관련된 구분 방식인데, 요게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용이하고 또 직접적으로 많은 그 사례들이 여기서 등장하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혹은 언론의 3체제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영, 민영, 그리고 공영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요 세 가지 체제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가 경영을 한다. 국영입니다. 민간이 경영을 한다. 민영입니다. 자, 국가가 경영하니까 당연히 방송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가예요. 국가나 정부가 방송을 소유합니다. 자, 자기 거니까 정부나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거니까. 자,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들이 아직도 국영방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유튜브 방송하고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파 방송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 방송국을 운영할 개인이 말입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부의 정책을 막 홍보한다거나 선전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홍보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방송국 운영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결국 체제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 자, 예를 들어 북한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북한의 유명한 조선중앙방송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아줌마들 가끔씩 우리 뉴스 방송에 소개되고 하는데, 그 주인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맨날 김정은의 동정이나 살피고 하는 방송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국영방송의 문제점은 뭡니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선전도구 혹은 체제 유지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민영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 결국 주인이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민간의 자본주가 소유를 하는 거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미디어 정책, 방송 운영을 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돈 벌겠다는 겁니다. 자, 미디어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업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방송이면 시청률을 높여야지만이 광고주가 많이 붙는 거고, 광고가 많이 붙어야지만이 방송국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저질스럽고 아주 웃기는 거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송의 품질, 질,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감각적인 내용 막 쉽게 말해가지고 왜 광고 중에 말입니다. 선정적인 광고가 왜 히트를 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말로는 싫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본능적으로. 결국 굉장히 태폐적이고 소비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내용을 사람들 취향에 영합을 해가지고, 그죠? 그런 싸구려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를 위해서? 광고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붙이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시청률이 높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공익적인 성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은 국가의 통제에서는 분명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적인 통제에서는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공영방송이 PBS라고 있긴 하지만 아주 미미하고, 그죠? 거의 대부분이 상업방송이죠. 자, 그래서 국영과 민영의 차이점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국영은 상업적인 색깔은 전혀 없어. 그렇지만
국가의 선전 도구에 불과하고 민영방송은 정치적인 것은 별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정치적인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광고주한테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세 번째, 다음은 공영입니다. 공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 전체가 주인이 되는 공공적으로 공적으로 운영하는 언론 혹은 방송을 공영체제,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민이 미디어를 소유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공익성을 강조하는 거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송 체제예요. 자, 공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업성에서도 벗어나 있고, 자, 국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장점인데, 결국 미디어의 선전 도구가 되거나 상업주의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이 소요가 되는 방송 경영을 위한 운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 소련,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비해서 영국이나 유럽 전체적으로는 이 공영방송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독일, 프랑스도 그렇고, 특히 독일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영국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영방송은 BBC, NHK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재원 조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그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비율이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포션이 좀 작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받는다, 뭐 절반을 받는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의 국영화되는 거예요. 자, 특히 NHK 같은 경우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 국고 보조를 받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공영의 이런 모습들, 공익적인 모습들, 그죠? 이 선전 도구가 되는 것 혹은 상업주의를 배경한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청료예요. 시청료.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기부금을 낼 수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국고보조예요. 이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아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자, 기부금을 줘가지고 하기도 쉽지 않고, 민간단체의 지원금을 받아서도 쉽지 않고, 시청료를 받기도 참 애매하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강제징수하죠. 그죠? KBS에서. 자, 하여튼 이 공영방송은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재원 조달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고 국고 보조를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국고 보조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걸 기억합시다. 하여튼 이 공영방송을 제대로 우리가 그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영이나 그 상업 민영방송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죠. 그죠? 뭐 저질스럽고 아주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식을 개조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방송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말이 간략하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은 초창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45년에 해방이 됐죠. 그죠? 8월 15일 날. 처음에는 국영으로 출발합니다. 뭐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첫 출발은 다 국영으로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공영체제로 살짝 바꾸는데 말이 공영이지 결국 국영하고 비슷했어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정권을 잡고 나서 한 행위들 중에 또 큰 행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언론사 통폐합입니다. 특히 방송사들 완전히 통폐합, 신문사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래서 그 기존에 KBS, MBC 그리고 TBC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대구 방송의 TBC가 아니고 동양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의 동양방송. 서울 경기 지역에만 나오는 그 방송국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업적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방송사가 동양방송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방송을 운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뺏은 거예요. 뺏어서 그게 KBS 2방송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KBS는 1, 동양방송에서 넘어와서 2, 그리고 기존의 MBC가 있고, 그래서 공민영 체제로 갔어요. 그러다가 통폐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또 공민영 체제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 있는 공영방송은 뭐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공영방송이. KBS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MBC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EBS. 요 세 개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 공영에다가 민영은 뭘까? 요겁니다. 지역 민영방송이란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SBS가 그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SBS는 전국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전국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 자기의 그 지역 방송사를 두고 서울에 중앙방송사가 있고 그죠? 다 연결이 되는 체제를 우리가 네트워크라 그래요. SBS는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 방송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그 서울 경기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가 있죠. 그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강주, 전남 이런 식으로 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들이 연합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TBC 채널 5번 같은 그 채널이겠죠. 지역이면. 그 채널을 틀게 되면 TBC의 자체 방송은 일부밖에 없고 대부분이 SBS 방송을 틀어줄 거예요. 서로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로 좋은 거예요. 자, TBC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지역에 광고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TBC는 민영방송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지역에는 광고를 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광고주가 많지 않은 거야.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예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나머지 시간 자기들이 자체로 제작할 수 있는 시간 외에 한 80% 이상입니다. 그 시간은 SBS의 방송국 프로그램을 받아서 메꾸는 거야. 자, 그러면 SBS는 왜 그것을 해줄까요? 그죠? 왜 그럴까? 자, SBS 입장에서는 SBS가 만약에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 방송으로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광고 요금하고 전체 우리나라에 다 퍼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책정되는 광고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우리만 틀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나 되는 나머지 9개나 되는 지역 방송에다가 우리 프로그램을 주게 되면 내 프로그램에 따른 광고 단가가 차원이 다른 거야. 3배, 4배가 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냥 공짜로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돈을 얹어줍니다. 지역 방송사에다가. 그죠?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 방송사들 중에 이제 MBC도 있고 지역 대구 KBS, 대구 MBC도 있곤 하지만 자, TBC는 그 두 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TBC는 지역 민영방송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민영방송은 뭡니까? 자, 하나 앞으로 갈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돈 벌겠다는 애들입니다. 얘들의 지상 목표는 좋은 프로그램,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의식을 계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송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애들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민영방송이에요. 그러면 지역 민영방송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SBS라든가 이런 지역이든 민영방송사에다가 뭐 공영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에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민영방송은
본질적으로 돈 벌려는 애들인 거야.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은 대부분이 상업지고, 그죠? 공영신문은 극히 드물어요. 뭐 농민일보 이런 거 정말 몇 개밖에 없습니다. 방송에 비해서 신문은 더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창 시작할 때 잠깐 봤지만, 자, 언론을 분류할 수 있는 크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분류를 하냐, 제도적으로 분류를 하냐, 그런 차이인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국영, 공영, 민영은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또 요걸 세 분류를 해가지고 관영적 공영제가 있고 순수 공영제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관영이란 것은 관에서 결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제고, 순수 공영제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상적인 공영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겁니다. 자, 한국의 KBS 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관영이에요. 그리고 MBC의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는 않지만 그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임명하는데 결국 그걸 구성하는 것이 결국은 또 정부 혹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MBC든 KBS든 결국 누가 임명합니까? 나라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관영입니다. 관영. 또 한국의 공영제도는 굉장히 독특해요. 뭘 합니까? 공영제는 광고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KBS, MBC, KBS 이 방송과 MBC는 어때요? 광고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인 공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상적인 순수한 공영제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좀 굉장히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기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국의 공영제는 굉장히 기형적인 공영의 탈을 쓴 민영제라고 봐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방송 체제는 굉장히 재밌다. 방송문화진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관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 네 개고, 뭐 추가로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참고 자료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만 전달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뭐 혹시 싶어서 여기까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상입니다. 언론을 어떻게 보느냐, 언론의 이념이 뭐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언론 모델을 항상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왕이 있어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왕이 있으면 세상의 왕은 뭡니까?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백성의 거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언론도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해야 됩니까? 왕을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될 뿐이야. 언론의 자유 필요 없어요. 왕을 위해서, 특권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위주의 언론 모델.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완전히 정반대.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그 주체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현명한 존재들이야. 인간은 혹은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는 일단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국가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왕을 위해서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언론 모델.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 모델이라는 것은 자, 자유도 굉장히 좋다. 근데 모든 사람이 현명하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만을 떠들지는 않을 거다. 까딱하면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언론은 일정 부분 자유, 표현의 자유에 약간의 제약을 두더라도 사회의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막 한번 내 마음대로 그냥 질러봐. 뭐 거짓말이든 아니든 가짜뉴스든 아니든 질러보면 그걸로 되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는 책임을 져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책임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제된 얘기,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한 얘기들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자유주의 모델이고 일정 부분 제약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제약을 해라. 이게 3번이에요. 자, 4번은 1번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공산당입니다. 왕 대신에 공산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 뭡니까? 당을 위해서. 자, 중국 공산당, 조선노동당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 모델이에요. 자, 기타 모델을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발전 모델은 과거의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 60년대도 마찬가지고. 자,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무한정 누려서는 안 되니까 약간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이게 발전 모델이에요. 자,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 때라든가 유신 독재 같은 건 독재 정권입니다.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너네들도 꼭 하고 싶더라도 참아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잘못된 점들이 있더라도 그걸 까발리지 말고 참아라. 웬만하면 그게 발전 모델이에요. 자, 민주적 참여 모델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실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론사 운영에 다 골고루 평등하게 참여를 해서 언론의 기능을 극대화시키자.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저런 것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 철학적인 관점은 요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권위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리고 약간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를 약간 제약을 해도 할 수도 있다. 이걸 강제로 한다는 게 아닙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위주의하고 유사한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 모델. 이렇게 크게 요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웬만큼치 않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를 끝으로 강의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입니다. 참고니까 뭐 나중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 탐욕과 경쟁에 기반을 합니다. 자, 자본주의가 그나마 사회주의를 이겼던, 공산주의를 이겼던 원동력은 뭡니까? 개인의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 혹은 동기예요. 사회주의는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산을 해서 공통으로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일할 동기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발전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본주의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허점투성이고 문제점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동기, 탐욕과 경쟁의 기반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성공하게 되면 누군가는 못한 거야. 어차피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자, 시장에 빵이 10개 있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9개를 사 먹고, 자, 나머지 9명은 1개를 두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쉽게 표현하자면. 자, 계층 간의 격차는 필연적입니다. 왜? 한정된 재화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 갈등이 가장 당연히 계층 간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영국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가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자, 그러면 영국 애들은 식민지 인도에서 면화를 재배를 해서 정말 싼 값으로 영국으로 싣고 가요. 원자재를. 그러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정말 작은 임금으로 엄청나게 심한 노동에 시달려요. 그러면 영국에서 그렇게 싼 값에 확보한 그 면화를 가져가 가지고 가공을 해요. 실을 짜는 거야. 자, 방적을 해요. 또 천을 짜, 방직을 해요. 그러면 뭐야? 굉장히 싼 값에 사온 면화를 가지고 면직을 찍어. 그래서 옷감을 만들어내요. 그럼 뭐 인도에다가 갖다 팔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영국은 엄청난 이익을 보지만 인도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선진국 계층이 있는 거야. 선진국이 있으면 후진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경제가 계속 똑같이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발전하면 괜찮아. 자, 물론 여기도 차별은 격차는 있어요. 선진국이 더 많이 발전하고 후진국이 발전하는 속도는 더딥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렇지만 크게 그나마 큰 불만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상정되어 있고, 자, 과거의 자본주의는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많이 팔아야지 돈을 버는 개념인데, 최근에 선진국들은 뭡니까? 물건 잘 안 만듭니다.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인건비가 많이 비싸고 하니까. 그럼 굳이 그걸 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금융자본주의. 돈으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자, 세계 금융시장은 누가 자꾸 흔듭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영국, 미국. 그죠? 걔들이 자꾸 흔드는 거고, 선물시장 다 걔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물건을 안 만들어. 그럼 물건은 누가 축으로가 만들어줍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세계의 금융시장을 다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금융자본주의에서 쉽게 돈으로 돈 먹겠다는 얘기야. 자, 우리나라 정권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외국 사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논리에 불과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컴퓨터 칩하고 석유의 개념인데, 자,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그 컴퓨터에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정말 고가예요. 요만한 칩 한도 개가지고. 그죠? 자, 중동에서 갖고 있는 거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칩불도 없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중동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석유예요. 근데 항상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서방의 국가들 뭐라고 합니까? 유가가 안정되어야 된다. 세계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석유 값을 항상 안정화시키고 쉽게 말해서 안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칩값 안 올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여튼 자본주의가 아주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조금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고 오늘도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수업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수업은 더 나아질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방송 이념하고 방송 심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